자, 안녕하십니까. 이철희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쪽집게 예상문제집 요걸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100문제 중에 40문제는 틀려도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60점 이상, 60개 이상만 맞추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어려운 문제 이런 걸 자꾸 집착해서 이걸 공부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 이런 거는 힘들다 싶으면 빼고서 쉬운 문제 위주로 해서 중간 정도 난이도 위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집 자체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있죠. 요거 아주 중요한 문제들만 다 실어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보신다면은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좀 높아심에 그 뭐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우리는 한정된 시간 내에 문제를 막 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시간 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떨어지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사이트에 우리 그 공부 사이트 있죠. 여기다가 그 모의고사 문제를 그 몇 달 있으면 두어 달 있으면 계속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공부하는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고 그때 이제 올라가면 그때는 시간 체크해 가면서 계속 이것도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그 충분히 다들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곧바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기초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자, 부동산은 또 뭐냐 이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여러 가지 분류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특성 요걸 해서 세 가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 가지 문제를 물어보는데 자,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이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자 하는데 자, 부동산의 연구 분야는 뭐냐면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연구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맨 먼저 의사결정 분야다. 자, 이거는 이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요, 부동산 투자라든가 아니면 금융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론,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 분야다. 해줍니다. 물론 실무적인 분야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실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죠. 이런 걸요, 의사결정을 지원해 준다. 해줍니다. 의사결정 지원 분야.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걸요, 기초 분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초 분야. 그래서 이제 결정 지원 분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용론이다. 부동산 이용론, 관리론 이런 것들, 입지 선정과 관련된 이론들. 자, 그다음에 또한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 그리고 감정 평가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그냥말로 이론적으로만 지원해 준 분야인데, 맨 앞쪽에 교재를 보면 뭐 총론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론적으로 지원해 준 분야입니다. 총론, 부동산학 총론이다 해서, 자, 여러 가지 부동산이 또 뭐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분류도 해보고, 부동산의 특성,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총론을 구성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의사결정 분야를 가장 강력히 지원해 준 분야가 부동산 경제이론입니다. 경제이론.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론, 그 다음에 경기 변동론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내용이 기초 이론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 외에도 각종 법률적인 상식 같은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이제 투자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실무적 분야다. 그리고 이걸요, 이론적인 분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 볼게요. 부동산학 서설이다 해서 1번에 자, 다음은 부동산학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1번 보시면 부동산 결정 분야에는 부동산 금융,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개발 등이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2번 볼게요. 부동산 결정 지원 분야로는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관리, 부동산 평가, 부동산 세금 등이 있다. 이게 틀렸는데 뭐가 맞는 듯한데 이 부동산 세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세법입니다. 세법. 세법에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일종의 법률적인 상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분야다. 이래 줘야 됩니다. 기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에는 부동산의 특성, 그다음에 부동산 법, 각종 도시지역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뭐 이런 것들, 시장 이런 게 전부 다요 기초 분야를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부동산의 실무적 분야는 부동산 결정 분야와 부동산 결정 지원 분야이다. 두 가지를 합쳐서요 실무적 분야다 해줍니다. 부동산의 이론적 분야는 부동산의 학의 기초 분야를 얘기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이렇게. 자, 2번 보시면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학은 토지 및 정착물, 토지 및 정착물을 우리는 부동산이라 하는 겁니다.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맞는 겁니다. 자, 이 부동산학은 원래 197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면서 이미 있었던 학문들 있죠. 이미 기존에 있었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제반 학문들 있죠. 이걸 싸잡아서 이거를 체계화시켰다 해서 종합 학문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번 볼게요.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이 도입한 게 197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부동산학이라는 독립적인 학문 영역은 없었습니다. 그냥 뭐 경제학에서 간헐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했지. 그런데 70년대 중반에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도입되면서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이제 성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탐구하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라든가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자, 순수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과학을 있는 상태 그대로 분석하는 수학이라든가 물리, 생물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부동산학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키우자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자, 법학이라든가 경제학, 경영학 이런 것처럼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4번 틀렸고 5번 보시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은 주로 이제 이런 데서 투자, 금융, 개발 쪽에 많이 적용할 수 있는데 인간은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합니다. 경제적 인간을 가정해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최적 대안을 선택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거를요.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이라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부동산이 뭐냐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자, 옛날에 이제 토지 건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좀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의 개념을, 부동산을 정의할 때도 일단은 부동산을 정의할 때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복합적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자, 이 개념을 내린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개념을 다양한 측면에서 자, 연구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 그래서 항상 복합적 접근하면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법경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 법률적 측면에서도 한번 개념을 내려보고, 그 다음에 자, 기술적 측면에서도 한번 내려보자.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내려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복합적 접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측면에서는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개념을 내리는 겁니다. 이걸 유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 측면은 주로 이제 가치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적 개념이다. 그다음 법률적 측면도 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요 두 놈은 대가리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대가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눈도장만 좀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하나의 자, 이 자연이다.
아니면요 공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위치이다. 하나의 그 지역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하는 환경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요 기술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 하나의 자산이다. 그 다음에 자본이다.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짓기 위한 생산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택 같은 건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토지도 우리가 길 같은 건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 같은 것도 소비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이라는 얘기죠. 상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네요. 이렇게 정의한 걸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합니다. 협의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민법. 그래서 민법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은 항상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 타 법에서 자, 등기하거나 등록하도록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라고요. 광의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따르면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알려주는데, 자, 정착물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이걸요 정착물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자, 뭐가 있을래나요? 그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자,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설물처럼 자, 지붕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벽 등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인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공장 이런 것들을요 건물해 줍니다. 근데 토지에 달라붙어 있는 것은 건물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고 축대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지하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육교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물이라든가 등등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무들의 집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쫙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런 걸 정착물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요 정도를 정착물이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하고 합쳐서 이걸요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은 자, 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하고 뭐는 포함한다고요? 정착물은 포함하는 겁니다. 정착물은 포함하고 여기다가 이 준부동산이다 해갖고 자, 여기서 말하는 준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준하겠다. 부동산처럼 의지하겠다.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준부동산이다. 요거는 다른 법에서 민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등기하거나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동산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래서 자동차는 우리 부동산 등기하듯이 자동차 관리법, 다른 법 있죠. 다른 법에 따라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얘네들은 부동산 감정평가하듯이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은 뭐 자동차는 아니지만 중개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이거는 저당권 설정이 대상이 됩니다. 저당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눈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굴러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물에 떠다니는 게 선박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항공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불도저라든가 포크레인 같은 건설 기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어업권이라든가 광업권, 광업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실내나요? 자 공장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광업 재단, 자 그 다음에 자 나무들의 집단을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게 되면 그때는 임목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임목. 그래서 이 정도를 뭐라고요? 준부동산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된 논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9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이다 해서 자,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자, 임차인의 부동산은 자, 이 건물에 붙어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붙어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 이게 정착물에 해당된다. 그러면 건물의 일부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건물을 팔았을 때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동산에 해당된다. 그럼 나는 부동산을 파는 거지. 예, 그 동산을 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동산에 해당될 경우는 별도의 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별도 돈 받고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이다. 그러면 정착물 맞습니다. 정착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설치했으면 정착물입니다. 집 주인이 설치했으면. 근데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요 동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점포를 임차한 자가 자, 선반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죠. 예, 진열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 집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 그리고 준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 해줘야 됩니다. 준부동산은 빼고 토지와 정착물.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건설기계 등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게 아니라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하는 겁니다. 4번 볼게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자본으로서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거는 자산, 생산요소, 그 다음에 상품, 소비재, 자본, 상품, 소비재, 자본 할 때는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틀렸고 5번 보시면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이걸요 정착물이다. 이거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커스탄 같은 경우에 한 보름 정도 가건물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 행사 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 옮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구적으로 붙어 있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산에 불과한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자본, 자산 이렇게 할 때는 다 경제적 개념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 및 정착을 말한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부동산은 그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4번에 볼게요.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요걸 기술적 개념 혹은 물리적 개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요.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맞는 표현입니다.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가 아니다. 이게 틀렸네요. 자, 토지는 자, 이 건물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면 생산 요소죠. 생산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수업 끝나고 길 같은 게 걸어갈 수 있죠. 아니면은 공원 같은 거 이런 거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재가 되기도 하고 소비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번에 부동산의 정착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제거하여도 자, 건물이라든가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지급된다. 이거 맞는 편입니다. 이 정착물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준 중에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건물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중에서 이걸 떼어낼 때 혹은 제거 시에 물리적 혹은 자, 기능적 혹은 효용적 똑같습니다. 기능적 이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손상을 전혀 안 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손상을 준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손상을 안 준다. 그럼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런 걸 떼어내게 되면 건물의 일부를 헐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기능적 손상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뭐라고요? 이거는 그 정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수도꼭지 같은 거 보겠습니다.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떼어내게 되면 물리적 손상은 전혀 안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수도꼭지를 떼어내게 되면 건물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 효용적 손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다는 얘기는 물리적 손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라고요? 기능적 혹은 효용적 손상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동산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손상을 준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요 동산이다 해줍니다. 2번 볼게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라든가 단형생 식물 이런 거를 수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수목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정착물로 간주됩니다. 이것도 간주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당연히 정착물이니까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에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서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배가 있다면 배에 딸려있는 노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종물이 될 수 있는데 배를 팔으면 당연히 뭐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종물인 노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고 만약에 준물이 정착물이다 그러면 종물도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준물이 동산이다 그러면 종물도 뭐라고요?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있죠. 이걸요 정착물이다. 맞습니다.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지금부터 이 정착물에는 이러한 정착물에는 어떤 것들은 토지하고는 독립된 부동산이다.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요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속된 정착물이다. 토지에 종속된. 그러니까 자, 이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걔만 별도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걔만 별도로 뭘 할 수 있다고요? 담보 잡히고 돈을 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여기가 토지가 있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갑도 토지를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건물 부분만 을한테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소유권을 뭘로 공시하냐면 등기부를 가지고 공시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러면 등기부도 따로따로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만 별도로 이 건물 부분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독립된 부동산이다. 근데 너 담장만 네가 사갈래, 뭐 축대만 네가 사갈래 이러진 않겠죠. 도로 위에 있는 껍데기인 포장도로, 도로 포장 껍데기, 아스팔트만 내가 사갈래 이러진 않겠죠. 얘네들은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토지의 일부.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로 팔 수는 없고 토지 팔 때 그때 같이 빨려 들어가면서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성이 없으니까 토지에 종속된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다만 참고로 나무들 혹은 나무들의 집단 같은 경우는 나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나무의 집단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울타리 딱 쳐놓은 다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뭐 새총으로 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이것도 일종의 공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민법상 이게 아니라 관습법상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 땅은 갑이 갖고 있으면서 이 나무하고 나무의 집단만 을한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이 별도로 등기한 건 아닙니다. 나무의 집단만 혹은 나무만 등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은행에다가 그것만 나무 혹은 나무의 집단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안 되지만 어쨌거나 팔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독립성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는 이 20개 집단의 경우에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별도의 부동산. 그러니까 얼마든지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만 별도로 등기한 거기 때문에 담보 잡히고 돈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3번에 5번 보시면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4번 보시면 자,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하여 그 외에는 동산이다.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하며 그 외에는, 민법상으로는 이 외에는 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겁니다. 또한 정착물은 별도로 등기를 요하는 독립된 정착물과, 자, 별도로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이 별도로 등기를 요하지 않은 뭐라고요? 종속된 정착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부동산을 유무형의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개념으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개념을 정의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해줍니다. 자, 매매시, 그리고 이 건물에 붙어 있는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은 정착물로 간주돼서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상대방. 그래서 팔았을 때 매매 시에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것은 정착물로 간주되어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 따르면 판잣집이라든가 가식 중의 수목,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고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판잣집 같은 경우는 얼마 안 있으면 헐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구적으로 붙어있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나무 혹은 나무의 집단이라더라도, 자, 일시적으로 심어져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가로소용으로 쓰기 위해서 잠깐 심어놓은 거, 이런 것들은 항구적으로 붙어있는 건 아니죠. 얼마 안 있으면 옮길 거니까 옮기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부착된 물건이 제거 시에 건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면, 여기서 물리적 손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면 모두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모두 동산이라는 얘기죠. 이런 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지 않고 그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능적 손상을 줄 수 있죠. 기능적 손상을 준다면 뭐라고요? 정착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자, 건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면 모두 동산이다 하면 틀린 겁니다. 기능적 손상을 줄 수 있다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네, 정착물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건데, 자,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분류는 토지의 분류를 주로 물어봅니다. 토지의 분류.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토지는 우리 이제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이 토지형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자, 맨 먼저 택지 지역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네요. 택지 지역. 자, 이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 지역 해줍니다. 그 다음에 농지 지역이다. 요거는요, 농사 짓는 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요, 임지 지역이다. 요거는요, 산림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러한 땅을 임지 지역 해줍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걸요, 이걸 대분류했다 해주는 거고, 이걸 또다시 세세하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걸 세 가지 형태로, 얘도 한 세 가지, 얘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하는데, 자, 택지는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자,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주로 이제 주택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걸요, 주거지역이라는 겁니다. 주로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땅을요, 상업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공장으로 이용되는 땅을요,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요, 전지지역, 답지지역, 그 다음에요, 과수원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밭을 얘기하는 거고, 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요, 용재림지역이다. 요거는요, 재료용으로 사용되는 나무들이죠. 이런 것들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가구용 목재라든가 건축 목재 같은 거 있죠. 건축용 목재 이런처럼
품종이 아주 우수한 나무들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그러한 땅을요, 용제를 입지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탄이라는 것은 수탄자입니다. 그리고 심을 신자에서 주로 이제 땔감용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그러한 산을요, 뭐냐면 신탄림 지역이다 해줍니다. 이때 자, 일반적으로 임지가 농지로,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게 일반적인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 농지가 택지로, 임지가 택지로, 아니면 농지가 임지로 이런 식으로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 전환이 일단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전환 중에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농지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택지 조성공사 같은 거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완전히 건물로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뀐 게 아니라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는 땅, 이런 땅을요, 이거를 전환 중에 있는 땅,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을요, 후보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보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소분류된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 자, 주거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소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 이런 땅을요, 이런 땅을 이행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행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논리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로 이제 택지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택지 부분을 나지다 아니면 뭐라고요? 건부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나지라는 것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을 얘기합니다. 건축물. 그리고 건부지는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땅. 그래서 건축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정착물이죠. 다 포함해서 이걸요, 건축물 해주면 됩니다. 건축물. 요때 자,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르면 이 나지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나지라는 것은 이런 땅을 얘기한다 해줍니다. 어떤 땅이냐면 이렇게.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들은 이렇게, 자, 뭐냐면 이 공법상의 규제는 받습니다. 공법상의 규제는 받는다. 자, 이 어떤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아니면은요, 뭐 주거 지역이다, 아니면은 뭐 개발 제한 구역이다, 미관 지구다, 이런 거 다 받는 겁니다. 다만 개인들 간에 설정하는 각종 권리들 있죠. 지상권이라든가, 자, 임차권, 지역권, 이런 것들, 이러한 개인들 간에 설정하는 권리를 사법상의 규제다 혹은 사법상의 제한이라 할 수 있는데, 사법상의 제한은 없는 땅이죠. 이런 아주 깔끔한 땅. 그리고 우리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르면 뭐 아주 농작물의 경작 등에도 이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농지나 임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주로 이제 택지 부분 중에서 건축물이 없는 땅들을 뭐란다고요? 나지라고 하면서 사법상의 제한은 없는 땅이죠. 뭐라고요? 나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걸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쭉쭉 풀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자, 1번 볼게요. 1번에 자, 다음은 토지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택지 내에서도 주거용과 공업용의 지목은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이 주거용하고 상업용은 지목이 대다 해줍니다. 그리고 공업용은요, 지목이 장이다. 그러니까 틀립니다. 그리고 나지의 지목은 대로 설정되어 있는 토지다. 틀렸습니다. 나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안 져져 있는 땅을 요 나지라는 겁니다. 지목이 대라는 건 아닙니다. 자, 지목이 예를 들어 학교용지라든가 아니면 뭐 종교용지 뭐 이런 걸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땅은 다 뭐라고요? 그 나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지의 지목은 대로 설정되어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하면서, 자, 보통 이렇게 해요. 이거는 나지고 토지 위에 이제 건물이 있는 땅 혹은 건축물이 있는 땅, 예를 들어 3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 요걸 나지다. 얘는 뭐라고요? 건부지라는 겁니다. 건부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10층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쳐볼게요. 일반적으로는 10층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자, 보통 이제 그 토지가 이제 최유효 이용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최소로 이용되는 경우는 아니죠. 근데 여기는 한 10층 정도 지어야 최유효 이용인데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보통 일반적으로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나지가 뭐보다 비싸다고요? 건부지보다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는 곧바로 10층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는요, 이 철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감정평가할 때는 건부지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뭐라고요? 건부 감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디 가냐면 자, 1번에 2번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하면서 나지의 가격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지의 가격이 가장 크다고 했죠. 나지의 가격을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에서 아무래도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으면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나지의 가격을 상한선으로 평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한선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번 볼게요. 하나의 필지가 여러 획지로 구성될 경우에는 각각 구분 평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하나의 필지라 하더라도 물건이 하나라 하더라도 도로가 있다면 여기가 이 부분은 백화점용으로 빌려줬고 이 부분은요 시장 사람들이 쓰고 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물건이라도 하나의 필지라 하더라도 이 부분의 가치와 이 부분의 가치는 다르겠죠. 따로따로 평가해서 합쳐주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걸요 구분 평가한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3번 맞는 겁니다. 4번 볼게요. 자, 후보지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자, 이 내에서 하면 이 안에서란 얘기죠. 그러니까 택지지역, 임지지역, 그 다음에 농지지역 상호간에 이렇게 줘야 됩니다. 자, 상호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죠.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렇게 틀렸고. 그 다음에 후보지와 임지지는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틀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는 지목이 되거든요. 그럼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럼 그때는 지목은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지목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2번이네, 2번. 다음 지문에서 괄호 안의 내용과 바르게 연결된 것은 괄호 안의 내용과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기역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라고 했죠. 택지지역 안에서, 농지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자, 요거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 기역번은 이행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행지에 대한 설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토지 있죠. 요거는 공한지를 얘기합니다. 공한지. 투기적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해 놓고 있는 땅을 뭐라고요? 공한지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디귿이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 요거는 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지. 그러니까 대지 등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감정평가에서는 택지라는 용어를 쓰고 건축법에서는 대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지. 한문으로 이런 대지 쓰는데 이렇게 요거는 택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라는 것은 농지나 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지. 우리 개발이라는 것은 일단 철근 콘크리트 있죠. 이런 게 들어가야 개발입니다.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요. 이거를 소지다 이렇게 합니다. 소지. 자, 그다음에 자, 그 밑에 네 번째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으며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땅을 이거를요. 그 나지라고 한다 해줘야 돼요. 나지. 우리나라에서 뭐라고요? 나지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에다가 나중에 자, 이 그 모의고사 같은 걸 몇 번 풀어보면서 반복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기본 이론을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문제 풀고 나중에 그 모의고사 같은 거 좀 풀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가시면 충분히 모두 다 학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테마가 달라지는 바람에 잠깐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